박수로 열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그 수영쌤과 함께하는 칸트 탄생 300주년 그 순수이상 비판 강의 북토크인데요. 북토크를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어려운 북토크를 담당하게 돼서 한 달 전부터 생각할 때마다 막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근데 그 북토크라고 하면 원래는 책을 읽고 저자와 대화를 나누는 게 정석인데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저자와 먼저 대화를 나누고 저자에게 이 책으로 한 발짝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칸트는 저도 이름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제가 주변에 물어보니까 칸트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산책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선생님? 칸트 하면 산책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왜 유명한 거죠, 선생님? 생각도 못한 질문. 산책이 유명하죠. 정해진 시간에 하는 산책? 그죠? 한 2번 정도 어겼다고 하는 인생에서. 그래서 뭐 프랑스 혁명 때 하고 에밀을 읽다가 루소 에밀을 읽다가 2번 정도 걸렀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유명합니다. 철학자하고 산책을 이렇게 연결시킨 사람이죠. 그래서 니체도 그렇게 산책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 제가 찾아보니까 칸트가 왜 유명할까 했는데 수영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시간을 지켰대요.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칸트가 지나가면 아 3시 30분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되게 재미났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칸트 하면 정확한 시간에 그 정확하게 뭔가 일정도 짜여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시간도 평생 동안 똑같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11시 45분에 사람들을 맞이했어요. 딱 15분 동안. 그러고는 3시간 동안 사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평생을 꾸준하게 그렇게 지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엄청 그러면 되게 사람이 딱딱하고 막 철두철미하고 빈틈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보이는데 핵인싸였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고 그 말 주변이 너무 좋고 일타 강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사 생활을 15년 정도 하고 늦은 나이에 대학 교수가 됐는데 강사 생활하는 동안 그 지리학 이런 쪽에서는 그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와서 칸트 강의를 들을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되게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확실한데 어떤 면에서는 또 되게 또 유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인싸로 지낼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순간 수영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수영쌤의 책만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철학자라고 해서 떠올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덮었다가 뭐 이런 걸 공부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그냥 이러고 덮을 것 같은데 실제 수영쌤을 만나면 딱 그 정말 따뜻해가지고 청년들한테는 되게 이렇게 인기가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칸트는 당구에 그죠 쌤? 맞습니다. 당구 잘 쳤죠. 네. 당구를 되게 잘 쳤다고 해서 내기 당구 이런 것도 즐겼다고 하더라고요. 수영쌤은 또 탁구에 철저들 왜 이렇게 운동을 좋아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처음 제가 궁금했던 거는 수영쌤이 왜 칸트를 만났을까 이거 하나와 수영쌤은 왜 서양 철학을 그렇게까지 좋아하고 공부를 하시는 걸까 그 서양 철학 길을 따라가다 보면 칸트와도 그래서 만난 게 아닌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과의 칸트 그 연결점이 좀 궁금합니다. 선생님.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제가 그 전에 스피노자 책도 쓰고 했는데 스피노자 그 인식론이라든지 윤리학에 어떤 한계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스피노자는 인간의 자유 의지를 주장하지 않거든요. 인과로 다 움직이는 세계잖아요. 네, 그래서 스피노자의 윤리는 인식론이에요. 우리가 세계의 인과를 제대로 인식하는 게 우리 윤리 그런 건데 윤리가 꼭 그런 거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윤리적이라고 할 때 그런 의미로 인식하지 않잖아요. 원인을 제대로 인식하는 게 윤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 개념으로 표현해보면 제 언어로 표현하면 스피노자는 약간 좀 과거형의 윤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포괄하지 못하는 철학이랄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보충이 필요한데 실제로 철학사는 칸트하고 스피노자가 이렇게 대립적이에요. 되게. 그래서 스피노자를 주로 정치적으로 좀 좌편향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주로 스피노자의 제자들이에요. 뭐 알티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들레즈도 그렇고 뭐 니체도 그렇고. 니체는 스피노자를 헌책방에서 만나서 되게 놀랐단 말이에요. 이런 나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반대 계열의 칸트가 좀 있죠. 약간 우익적인 경향에. 그래서 칸트를 좀 보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칸트 공부를 하게 됐죠. 네, 이론적으로는 대충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왜 과거와 미래로 나눌 수 있는 건지. 장을 떠나서 나중에. 아니 여기서 지금 아직 약간 그 필요한 개념들이 아직 그 설명이 안 됐으니까. 그 수영쌤이 그 순시적 비판 책을 읽고 그 진짜 울면서 읽었다고 들었거든요. 선생님. 너무 많이 울면서 읽었는데 나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이제 이 책을 냈다 이 정도로 제가 풍문처럼 들었었거든요. 그게 맞나요, 선생님? 이 책을 내게 된 어떤 계기나 어떤 마음으로 이거를 책으로 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그 공부를 했으니까 책을 내는 거죠. 한 만큼 책을 내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 칸트 원전은 아주 어렵다. 이게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이제 해설서가 꽤 있어요. 칸트도 근데 아주 충실하진 않아도 몇 개 있는데 이제 그래도 좀 해설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한 거죠. 저도 그랬고 과정의 경우는 뭐 다 그렇겠지만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르쳐주는 칸트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그런 뭐랄까 참고 문헌이랄까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거. 저도 뭐 석박사 논문이라든지 학술지 논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둘러봤거든요. 그런 거 참고해가면서 읽더라도 아주 어려웠다 이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읽을 때 하루에 몇 페이지도 못 읽을 때도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막 그때 울고 싶죠. 그치? 예, 그런 순간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을 한 5년 정도 겪은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칸트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이 칸트의 세계가 이런 것이구나. 스피노자하고는 확실히 정말 다른 세계인데 우리한테도 되게 유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피노자도 우리에게 유용한 측면이 있잖아요. 뭐 공통의 리듬이라든지 공통 개념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칸트에게도 아주 오묘하고 숭고한 세계가 있다 그런 걸 알게 돼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면 쌤 공부 5년 정도 칸트 하시고 나서 이게 내가 칸트를 이해했으니까 이거를 당연히 공부를 했고 뭔가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주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책을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북튜브 책을 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요, 쌤? 뭘 하고 싶은 거지? 출판사의 커넥션이라는 거야? 커넥션은 없고 근데 이제 이 책을 쓴다는 게 뭐냐면 책을 쓰는 과정이 공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글 쓰는 것 자체가 공부죠. 내가 이해한 내용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게 공부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소설을 못하면 공부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글을 써보고 하면서 이 부분이 안 맞고 저 부분이 안 맞고 자세히 이제 여러분들 공부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빈틈이 되게 많단 말이죠. 이 책의 안에 제가 이렇게 숨겨둔 빈틈들이 그런 것들은 저도 극복을 못하고 남겨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글을 써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이미 그냥 공부인 거죠. 글을 쓴다는 건 완전히 정말 정밀하게 논리적이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예를 들어 공간이 왜 성음적이냐 이런 거 설명할 때 그 논리를 다 따라가서 장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글쓰기 자체가 이미 공부죠. 완성이기도 하고 과정이기도 하고 글쓰기가. 그래서
글을 계속 고치게 돼요. 초벌로도 나오고 또 몇 개월 후에는 다시 쓰게 되고 뭐 계속해서 주제도 새로 잡히고 그런 과정이 계속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재미났던 게 이 세 권 중에 가장 그 처음 냈던 책이 이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건데 그 세 권은 도대체 어떤 단계고 어떤 차이가 있고 칸트가 왜 순수 이성 비판 그리고 그 다음에 실천 이성 비판 그 다음 또 판단력 비판으로 이렇게 이어서 뭔가 사유를 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쉽고 네네. 아, 중요한 질문이군요. 지금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온 느낌. 순수이성 비판은 그러니까 인식론을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이제 그 인식론이 모든 철학자에게 기본이에요. 들레즈 차야반복도 인식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을 인식할 것이냐 그 문제, 동일한 문제고 심지어 차야반복은 순수이성 비판의 다시 쓰기예요.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데카르트는 살짝 건드렸고 칸트가 집중적으로 근대 인식론을 완성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철학들 헤겔의 철학, 그다음에 그 후설의 현상학 뭐 이런 거라든지 들레즈의 이 차야반복 이 모든 것들이 칸트 순수이성 비판의 보충이에요. 제 느낌으로. 그러니까 순수이성 비판은 인식론이고 인식론의 핵심은 진리의 문제예요. 내가 저 대상을 인식했을 때 내가 저 대상을 제대로 인식했다는 걸 어떻게 알지? 이런 문제예요. 이게. 그럼 이걸 알려면 뭐 여러 강의 때 이야기한 거지만 내가 알고 있는 저 바깥의 대상 내 안에 들어있는 걸 표상이라고 하잖아요. 저 대상의 표상이라고 하잖아요. 저 대상과 표상의 일치를 확인할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치를 확인하려면 내 표상과 저 바깥 대상을 비교할 수 있는 시선을 내가 획득해야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인식 바깥으로 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두 개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두 개를 비교해야 되는 이 중립적 시선을 내가 획득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인간의 운명 같은 거죠. 그러면 저걸 어떻게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 예전에 그러니까 근대 이전에는 그 질문이 없었어요. 플라톤이나 이런 쪽에 그냥 내가 인식하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게 두 개가 일치한다는 걸 획득할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없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맹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맹점과 함께 세상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진리 인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저걸 인식하는가? 이게 근대의 핵심적인 질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초월론적이라고 불러요. 칸트의 연구 방법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초월적인 것과 다른 초월론적인 것이에요. 칠판 좀 써야 되겠네. 이것이 있고 똑같이 쓰는데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트랜센덴트 탈이 있고 센덴트가 있어. 이건 초월적이고 이건 초월론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초월론적. 이 두 개는 서로 다른데 칸트는 이쪽에 있어요. 초월적인 건 아시죠? 신이 우리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우리 세계 바깥에 있는 그런 의미잖아요. 초월론적인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 앞모습만 보고 있다고 쳐봅시다. 제가 지금 근영이의 앞모습밖에 못 봤는데 제가 근영이의 뒷모습을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 저 보면서 뒷모습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을 인식할 때 이미 뭔가 다른 게 개입해 있는 거예요. 다른 게 개입해 있죠. 이게 바로 무엇이 개입해 있는가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초월론적인 질문이에요. 아시겠죠? 내 인식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을 따져보는 것이에요. 이게 칸트의 방법입니다. 많이 드는 예로 이런 게 있어요. 방에 들어왔는데 여기 따뜻해요. 아주 따뜻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본 현상은 따뜻함이에요. 그런데 아직 뭘 발견하지 못했는데 보니까 저게 난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결론은 방이 따뜻해서 난로를 만들었군.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분명히 내가 경험한 순서는 따뜻함이고 그 다음에 난로인데 우리는 따뜻함이 난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난로가 따뜻함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죠. 왜 그렇죠?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순서와 인식 순서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아시겠죠? 경험의 표상적 순서를 이렇게 완전히 찢어서 재결합을 시키는 이것이 인식인데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오성의 능력이에요. 칸트로 말하면 오성이라고 칸트가 말하는 이게 따로 있어요.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경험하는 현상적 질서의 순서를 찢어서 재결합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인식의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초월론적인 조건. 그러니까 대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조건들을 계속해서 탐구해 가는 게 칸트의 작업입니다. 이 탐구해 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인식할 때 뭐가 필요한 것이지? 뭐가 필요하냐면 감성이 먼저 필요하고 플러스 이 오성이 필요한 것이에요. 뭔가를 인식하려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좀 전에 따뜻함을 받아들였잖아요. 따뜻함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잖아요. 아시겠죠? 감성을 통과해야 되고 근데 나는 따뜻함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온기를 받아들이고 난로를 받지만 나는 여기서 난로가 온기를 낳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때 오성이 작업을 해준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게 초월론적 작업이에요.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인식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걸까? 내가 뭔가를 받아들인다는 거. 여기 조건에 선언적인 조건에 시간과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범주가 있어요. 범주가. 이 범주 중에 지금 얘가 뭘 썼냐면 인과라는 범주를 썼어요. 그래서 인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 인식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을 탐구하는 게 초월론이에요. 칸트의 인식론이죠. 근데 이제 요걸 탐구해서 요걸 정밀하게 분석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고 이건 어떻게 가능하고 이 두 개는 어떻게 결합이 될 수 있지? 이걸 정밀하게 탐구한 게 이 순수이론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조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게 다 점검되잖아요. 그럼 동시에 뭐가 생기냐면 인식 불가능성이 생겨요. 어디서부터 인식이 안 되냐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걸 나누지 않았어요. 칸트 이전까지는. 내가 무엇을 봤으면 그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럴 수가 없어졌어요. 칸트 이후부터는 인식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명확하게 구별하게 돼요. 그런데 불가능한 것을 인식할 수 있다거나 진리라거나 이렇게 되면 그걸 가상이라고 불러요. 변증법적 가상. 예를 들어 신, 영혼 이런 것들. 근데 영혼이나 신은 인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가상의 영역에 있는 것이죠.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 바로 윤리가 생기는 거예요. 칸트한테 윤리는 이건 이런 것이 아주 쉬운 이야기예요. 내가 이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도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는 늘 모르게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해 가시죠? 이 결단을 내리는 게 윤리예요. 그러니까 인식 불가능성이 우리 삶에는 늘 있는 거죠. 불가능성이 있고 인식 불가능성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결단해야 되고 나를 던지고 실존을 던져야 되고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실전이성 비판이에요. 지금 순수이성 비판 다음에 실천이성 비판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어떤 거냐면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이 순수이성 비판이고 인식 불가능성의 영역, 그래서 실천만 가능한 곳, 이게 실천이성 비판인데 이 두 개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게 판단력 비판입니다. 우리가 예술적 감수성을 갖고 있잖아요. 판단력 비판할 때 그 판단력이 미적 판단을 말하는 건데 미적 판단은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거죠. 칸트가 규정하기에 그걸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자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죠. 거기에 순수이성 비판이 답을 해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욕망하는가? 이게 실천이성 비판의 답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이게 판단력 비판이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사는가? 이게 판단력이에요. 판단력.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 칸트가 인간을 구성하는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한 것. 그 각각에 대한 답이 이 책 세 권입니다. 네. 그러니까 순수 이성 비판까지는 아주 어렵겠습니다. 칸트가 1724년생인데 1781년,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2년 후에 이 책을 내고, 그리고 6년 후에 여기에 재판을 냅니다. 재판을 내고, 바로 그 다음 해에 실천 이성 비판을 쓰고, 바로 2년 후에 판단력 비판을 써요. 판단력 비판도 엄청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재판까지 보면은 한 4년 안에 그냥 세 권을 그냥 후다닥 쓰는 거죠. 순수 이성 비판을 쓰기가 제일 어려웠고, 이게 이제 전체 인식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거예요. 듣다 보면 처음부터 질문이 생기는데 인식이나 경험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이렇게 공부하기 시작했을까? 그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근대 운명 같은 건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중세 시대를 살다가 근대에 진입하면 인간 이성이 진보하게 되잖아요. 발달하게 되잖아요. 이성이 진보했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단순하게 그냥 신화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앞에 뭐 정령이 살고 있어,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성적인 게 된다는 건 철저히 따진다는 뜻이잖아요. 그 작업을 상징하는 인물이 데카르트죠. 그러니까 뭐냐면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 코기토를 이야기할 때 코기토가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생각한다. 데카르트의 문제 제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1596년생입니다. 스피노자가 이 중간에 이렇게 있고요. 이 데카르트의 문제의식이 아주 중요해요. 이 데카르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칸트가 나온 것인데, 저기 책상이 있다는 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이게 따져 들어가면 저기 책상이 있다는 게 왜 어떻게 있는 거지? 이게 내가 꿈을 꾸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진실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신이 지금 우리를 속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면 집단적으로 미쳐 있거나, 지금 집단 광기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이 우리를 속였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확실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저게 존재하는지. 근데 이걸 공간적으로 하면 이야기하기가 쉽죠. 우리는 지금 저는 미국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미국이 정말 존재하는 건가? 이런 거 애매하잖아요. 그죠? 데카르트는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이 근대예요. 근대에 들어섰다는 건 뭐냐면 뭔가가 불확실해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근대 이전에 뭐 확실했냐, 그게 아니에요. 불확실성을 못 느낀 것이에요. 불확실성이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에요. 근대 이전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를 통과해 왔다는 건 이미 불확실성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불확실성이 안에 있고, 그러면 무엇이 확실한 진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어요. 이걸 확보하는 방법이 바로 데카르트의 코기토예요. 이렇게 쓸 때 생각함으로 나는 존재한다고 할 때, 그러므로 존재한다고 할 때, 이걸 코기토라고 하는데 데카르트적 주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신이 우리를 속였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속았을지라도 속는 나는 있다는 거죠. 속는 나가 없이 속임을 당할 수가 없잖아요. 속임을 당하는 자, 그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속는다는 게 뭐죠? 생각이죠, 생각. 아시겠죠? 내가 생각으로 당하는 거잖아요, 속임을. 이것만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 생각하는 나의 존재예요. 생각하는 나의 존재, 이게 바로 참된 관념이에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요거밖에 없는 것이에요. 참된 관념. 이 컵을 얻는 게 아니라 참된 컵이라는 관념을 얻는 것이에요. 이 관념이 틀림없으면 그걸 우리는 진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이 뭐냐면, 데카르트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의 조건은 저 바깥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에요. 이제 조건이. 이 의식이 확실하면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데카르트는 신존재 증명까지 막 나아갑니다. 이렇게. 그것도 바로 내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근대 자체가. 우리가 진리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의식밖에 없으니까 이 의식의 조건을 검토해야 되는 거죠. 그 작업이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철학적으로.
아직도 완성이 되진 않았죠. 한 가지 더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선생님. 네. 아까 그 경험이랑 인식에서 예를 들어서 난로가 있어서 따뜻하다 그 순서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난로, 그러니까 왔는데 방 안에 왔는데 따뜻해? 난로가 있네? 라고 했을 때 난로가 공기를 따뜻하게 한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동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의 경험은 완전히 다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무리 봐도 지구가 움직인다는 걸 못 느껴요. 맨날 태양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왜 지동설을 주장하죠? 우리 지구 안에 있지만 지구가 움직인다고 생각 못 하잖아요. 그녀세요 거기서 뭔가 이유가 많을 그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경험에 입각한다면 천동설이 맞죠. 경험 자체에 입각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지동설을 주장하잖아요. 이건 뭐냐는 거죠. 경험은 진리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피노자도 아주 단순한 예를 가지고 설명했죠. 저 멀리 보이는 태양이 동전만 하다고. 저 멀리 있는 게. 경험은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엄청 크다고 이론적으로 인식하잖아요. 이론적으로 정밀하게 인식해도 경험은 거짓말을 해준다는 늘. 이게. 그래서 경험 자체는 진리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오성의 가장 큰 능력은 경험의 자료를 찢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고도의 능력입니다. 네. 대답이 됐습니까? 선생님들 수영쌤이 말씀하실 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네네. 다음인데요, 선생님. 책을 보면 앞부분에 전체적인 구조를 19페이지에 그려놨거든요. 이것만 이해하면 순수이성 비판이 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맞나요, 선생님? 맞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혹시 이걸 조금 풀어주실 수 네네. 있을까요? 풀 수 있죠. 공간 시간론은 감성학이라고 되니까 좀 전에 제가 썼듯이 지웠네. 감성 쪽이죠. 자료가 들어오는 감성 쪽이죠. 논리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오성 부분이에요. 감성을 우리가 조합하는 부분이죠. 오성, 범주나 개념들 가지고. 그 두 개가 분석학과 변증학으로 또 나눠져 있어요. 변증학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존재하는 가상들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전체가 초월론을 다루는 요소예요. 초월론의 요소가 감성과 오성이 있고, 그죠? 감성에서의 초월론적인 부분, 오성에서의 초월론적인 부분, 이 두 개를 결합하면 전체 초월론의 요소들이 만들어지죠. 이게 순수이성 비판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와,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선생님. 진짜요? 그러면 그 간략하게 용어만 조금 한번. 네. 자료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영역이 감성이고, 그죠? 감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칸트한테는 시간과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되게 쉽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르그송하고도 겹치는 종소리의 예가 있어요. 종소리가 첫 번째 치고, 두 번째 치고, 세 번째 치고, 네 번째 쳤단 말이죠. 이렇게 쭉쭉 쳐가요. 그럼 이걸 종소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종소리의 입장에서는 다섯 번째 칠 때는 네 번째까지 다 사라졌잖아요.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럼 근데 이 다섯 번째 이때 종소리가 내가 다섯 번째 쳤다는 걸 알까요? 모른단 말이죠. 종소리는 한 번 치고 만 거죠. 그럼 다섯 번이란 건 누구에게 있느냐는 거죠. 이 다섯 번이라는 게. 네 번, 이 모든 걸 종합해주는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뭐죠? 여기 순서를 매겨주고 있죠. 이게 시간이에요. 아시겠죠? 시간 개념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다섯 번을 셀 수가 없어요. 다섯 번은 사물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물은 매번 사라지고 없어요. 이래서 이건 누구에게 있냐? 시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시간이 바깥에서 흐르는 걸로 생각하지만 칸트에 따르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시간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시간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 종소리를 들을 때 바깥에서 들리는 걸로 느끼잖아요. 내 외부에서 들려오는 것으로 느끼잖아요.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공간을 느끼는 것도 나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야기했던 공간론과 시간론이에요. 초월적 논리학 부분은 오성 부분이에요. 오성이라고 하는 건 논리적인 부분이니까 논리적으로 따져가는 부분이죠. 천동설이 틀렸고 지동설로 바꾸는 건 논리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천동설로 설명하면 설명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지동설로 설명해야 되잖아요. 논리적인 거죠. 이 과정은. 그래서 오성 부분이 있어요.
이 두 개가 결합하면 뭐가 되냐면 우리의 인식이 형성되는 거죠. 인식. 다른 말로는 우리의 경험은 이렇게 형성되는 거죠. 순수 이성 비판을 다른 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경험 조건을 따져보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경험한다는 게 뭐냐. 그래서 경험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 이건 무의미한 일이에요. 칸트에 따르면 철학적으로 경험을 너무 많이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걸 종합해주지 않아요. 오성이 종합을 해줘야 되죠. 계속해서. 그건 철학적으로는 당연한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게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초월적 요소예요. 초월론 철학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감성과 오성, 그 각각이 나눠져 있죠. 이렇게. 이 각각을 이제 막 증명하는 과정들이 너무너무 난해합니다.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 다른 철학자들을 비판해가면서 쓰는 거고, 실제로 생각해보면 우리 의식 내부를 다루는 거잖아요. 볼 수 없는 영역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논리적으로 서술을 계속 해가고 있지만 아주 어렵습니다. 그 경험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경험을 했을 때 그거를 오성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예시 한 줄만. 네. 어떤 영화가 있는데 영화가 우리 6.25를 다룬 영화라고 해볼게요. 6.25를 다루는데 굉장히 리얼리즘적으로 다뤘어요. 어떤 거냐면 세밀하게 다뤘어요. 그 사람의 심리, 어떤 거 모든 걸 다 세밀하게 다 다뤘어요.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서는 그 영화는 그 뭐죠? 너무 세밀하게 다뤄서 이 영화가 도대체 뭘 보여주고자 하는지 알 수가 없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죠. 나치에서 홀로코스트가 발생한 유대인의 그 참혹한 현장을 다룬 영화라고 해봅시다. 근데 그걸 세밀하게 다뤘어요. 심리를 다루고 뭐 가해자의 심리, 모든 사람들의 심리를 다 다뤘는데 보고 나면 초점이 없는 거예요. 이 영화는 뭐에 복무하냐? 이 영화는 반동적인 것에 복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존재하는 폭력이라고 하는 진실을 은폐해버리고 만 거죠. 왜냐하면 그 폭력은 어떤 관점에서야만 보이는 것이니까. 안 그런가요? 우리가 예를 들어 나치가 저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 심리, 그 심리까지 막 우리가 그 분석해주고, 죽는 사람의 심리도 분석해주고, 우리 심리를 다 분석했네. 이건 굉장히 반동적인 태도죠. 우리는 그 앞에서 나치 편이 아니라 유대인 편을 들어야 되는 거죠. 폭력의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는 관점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걸 묘사할 때도. 그래서 그 아주 섬세한 리얼리즘은 굉장히 반동적인 경향이 강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기 영역에 너무 충실하면 곤란하다. 요 영역이 엄청 필요하다, 오성에. 그러니까 여기 이게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어떤 기본적 개념들, 아니면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어떤 개념들, 그냥 그런 개념들 없이 감성에만 충실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얘도 필요하고 얘도 필요하고. 그렇죠. 두 개는 꼭 있어야 되죠.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경험적 세계로 살잖아요, 그냥.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저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게, 진리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에서 그렇게 작동을 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인지, 진리를 인식하는 게. 평상시에는 매번 우리가 사실은 해가 뜨고 해가 진다라고 얘기하는 거로도 아무런 불편이 없는데, 예를 들면 저 진리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게 뭔가 나한테 내 삶의 실천의 이 방식에서 뭐를 얘기하는 건가?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 가상 문제를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이 있다. 근데 신은 칸트에 따르면 우리 오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경험했다고 할 수 있지, 누군가는 개인 경험으로는. 그런데 그건 요 영역에 불과한 것이고. 왜냐하면 여기 오성 범죄에는 신이 없어요. 그 개념이 없어요, 신이. 그러니까 요 영역을 진리라고 주장하면 우리는 인식의 조건은 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의 결합인데, 그는 요거 하나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 철학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근데 이걸 진리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이면 폭력이 발생해요.
이게 종교적 폭력은 다 여기서 생기는 거죠. 내가 경험한 신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다 믿어야 된다든지. 물론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 영역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 가상 때문에 인류는 굉장히 비참한 경우를 많이 당했다는 것이요. 이런 조건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과연 참된 말이냐 할 때 이 조건 속에 있는 건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다 요쪽만으로도 진리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든지, 신처럼 신은 아예 그 사람이 신을 만났다고 할 때 정말 만난 건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게 감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혼자 그냥 느낀 것일 수도 있잖아요. 신을 느낀 게 아니라 개인의 그냥 느낌이잖아요. 내가 모골이 송연한데 이런 느낌이라고 해서 그걸 신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의 주관이죠, 그냥 주관. 근데 그 개인의 주관이고 감성의 영역에 미치지도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게 만약에 진리라는 이름이 되면 우리 세계는 엄청난 많은 폭력 속에 휘말리게 돼요. 칸트가 제일 비판하는 게 광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조건을 확인한다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경험한 것과 나의 인식 이런 걸로 통해서 내가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과 자유가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선생님? 칸트 하면 자유죠. 자유를 본격적으로 파헤친 사람이고 자유를 철학적으로 확보해준 사람, 자유. 스피노자는 자유가 없다고 했단 말이죠. 자유가 없는 세계도 있어요. 자유가 없는 세계가 뭐냐면 인과적 세계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자유가 있을 리가 없죠. 과거가 충분히 원인이 밝혀지면 미래는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스피노자의 세계는 과거형이라고 전 보이고, 칸트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영역과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인식할 수 없는 저 영역은, 인식의 영역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인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 난로가 있으면 방이 따뜻해지고, 이게 우리 인식이잖아요. 이 인식은 뭐냐면 철저히 인과적인 거예요. 물리학적 법칙 이런 거는 전부 다 인식론에 들어가는 거죠. 인과론이니까. 그런데 칸트에 따르면 인식 불가능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식은 이 두 조건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를 벗어나는 건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게 칸트 용어로는 물 자체예요. 사물 그 자체. 우리는 이걸 인식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 조건은 요거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경유한 것이어야 돼요. 시공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근데 시공간을 경유하지 않은 그것 자체는 인식할 수가 없어요. 요 영역이 인과의 세계면 그 바깥의 세계는 비인과예요. 비인과가 뭐냐면 바로 자유예요, 자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이 모두 다 원인들로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라. 뭐 그런 게 어딨냐. 충분히 예를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책임을 지운다면 책임을 지어야 되잖아요. 책임을 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인과 속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누군가를 찔렀어요. 근데 왜 찔렀어? 너무 배고파서 찔렀어요. 돈을 뺏으려고. 배고픔이라는 원인 때문에 결과를 낳았을 때 이 인과를 받아들이면 우린 이 사람에게 책임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죄와 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여기는 뭐가 사라져요?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윤리가. 인과 속에만 있으면. 윤리가 확보가 안 되잖아요. 책임을 어떻게 씌울 수 있죠? 책임을 씌우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자유의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유의지 없이 어떻게 책임을 씌우죠? 그러니까 칸트한테는 이게 윤리가 시작되는 거죠. 칸트로부터. 자유의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바로 인식론에서 확보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모르는 영역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는 비인과적 영역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신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들이에요. 갑자기 내가 어떤 존재로 바뀔 때, 이때는 아무런 인과도 없는데 그냥 내가 존재가 바뀐 것이에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인과가 없어요. 제가 자주 듣는 예로는 사랑 같은 거죠. 사랑은 지금부터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어제 사랑해야겠다 이렇게 하겠는데 그래서 되는 게 아니죠.
사랑이란 내가 어느 순간 감염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 감염되어 있고 나는 거기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랑을 내가 원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나 이 사랑 받을 수 없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내가 주체적으로 뭘 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이잖아요. 모조리 나의 것이잖아요. 그런 영역은 도대체 그 사람을 왜 사랑한 거지? 왜 사랑한 거야? 이유를 막 댈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이유를 다 사람이 뭐 성실하고 뭐 거짓도 없고 뭐 너무 열심히 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돈도 뭐 많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이유에 대해서 다 반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헤어져, 이런 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에는 이유를 아무리 대도 불충분한 거예요. 늘 그래서 그냥 좋아 뭐 이렇게 밖에 안 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냥 좋아, 이게 바로 뭐냐면 인과로 해석되지 않는 세계라는 거예요. 이 영역이. 우리는 사랑이 도래할 때 내 존재가 확 바뀌잖아요. 갑자기 확 바뀌고, 근데 그것을 어떤 원인을 찾을 수도 없고, 그걸 칸트의 세계로는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인과로 설명되지 않는 어떤 사건들이 우리에게 계속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자유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제 인과적 질서가 붕괴되는 지점들이 가끔씩 생깁니다. 그런 단계가 언제냐면 혁명이 일어날 때. 혁명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원인으로 환원되지 않아요. 프랑스 혁명은 아무리 조사를 해서 정치적인 원인이 이렇고 경제적 원인이고 이걸 다 모아도 프랑스 혁명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5.18 같이 이런 사건도 군부 어떻고 이런 원인을 다 모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조건을 다 회수해서 만들려고 해도 안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인과로 환원되지 않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바로 주체가 개입하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5.18 현장에 있을 때 여기에 내가 참여를 했잖아요. 참여한 자에게만 5.18이 있는 것이에요.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는 5.18은 폭도의 현장이에요. 그냥. 참여함과 참여하지 않으면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여한 자와 안 한 자에게 인과는 달라요. 참여한 자에게는 이게 있는 거죠. 이미 내가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 곳에 참여하잖아요. 그때만이 5.18이 민주투쟁으로 보이는 거죠. 바깥에서 있는 자들은 다 인과로 해석하고 있고, 그런 자들에게는 5.18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식의 논의가 가능하죠. 이 자유는. 저는 제목이 순수 이성 비판이 왜 순수가 붙는지가 좀 되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인과적 세계로 설명하지 않는 거가 칸트가 설명을 이렇게 철학적으로 풀어냈다 했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종교가 있어서 인과로 설명되지 않는 어떤 뭐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 체험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 말씀 들었을 때 되게 금방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그게 칸트적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첫 번째 질문은 순수이성의 그때 순수는 도덕적으로 깨끗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할 때 경험을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경험은 감성 플러스 오성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제가 쓰지 않았는데 이성이에요. 우리가 경험을 할 때 요것만 있으면 돼요, 되게. 그런데 요게 자꾸 개입을 해요. 여기에 주제 넘게 참견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 월권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권 행위 속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신이라는 가상 같은 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성이 개입하면 자꾸 우리가 인식하려면 이게 잘못 개입하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 이성인데 이 이성이 이쪽으로 개입해 들어오는 거 있죠? 이 이성, 그걸 순수 이성이라고 합니다. 요 이성을 그래서 비판하는 것이에요. 요걸 비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썼던 모든 형이상학은 요것이 이쪽으로 들어와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데카르트의 대표적인 증명은 신존재 증명인데, 신존재 증명을 해요. 신은 완전하다. 그래서 신은 존재한다. 왜냐? 완전한데 어떻게 신이 없을 수가 있지? 완전한데. 지금 제가 단순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더 복잡합니다. 더 복잡한 설명이 중요한 건데,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경험이에요. 뭐가 존재한다는 건 경험 아닙니까? 경험을 해야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 존재, 그러니까 우리 경험 양식에다가 칸트가 보기에는 가상에 불과한 신을
개입시키고 있는 거죠. 이 영역을 지금 비판하려고 하는 거지. 칸트 용어로 하면 이성이, 순수 이성이 여기에 개입해 들어오는 거지. 그걸 비판하는 거지. 두 번째는 이 이성은 놀랄만한 능력이에요. 사실은 엄청난 능력이고, 쉽게 얘기하면 이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이리고 책상을 어떻게 움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여야지 할 때 쓰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좀 빨리빨리 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요 영역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내가 갑자기 힘을 팍 잃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요게 질문한 것이에요. 삶의 목적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건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없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여기 없으면은 이거 전체를 종합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밥을 먹고 여기서 주방일을 하고 탁구를 치고 남들하고 토론하고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를 가져요. 그 의미로 구성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것이 해주는 것이에요. 아주 숭고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신도 만들어지고 하는 거죠. 삶의 목적 같은 거니까. 이것이 개입해 들어옴으로써 만들어지는 어떤 숭고한 세계가 있어요. 세계가 있는데 이제 칸트는 그걸 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것이고 바울 같은 사람이 이미 그런 이야기를 한 거라고 봅니다. 바울의 세계가 이런 세계입니다. 바울이 대표적으로 비판하는 세계가 그리스 철학의 세계예요. 그리스 철학의 세계는 뭐냐면 현자의 세계예요. 현자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정진하면 어떤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신이라는 이름을 쓸 수도 있듯이 이데아라는 이름을 쓰든지 뭐든지 간에 도달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세계는 이게 불가능해요. 내가 정진함으로써 도달할 수가 없어요. 신의 은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두 세계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과연 어떤 게 맞는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진리의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나에게 은총처럼 찾아온 어떤 순간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무엇이 있죠. 바울은 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바탕은 그것이죠. 현자의 세계가 아니에요. 예언자의 세계, 메시아의 세계죠. 우리는 그걸 설명한다면 칸트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스피노자는 이걸 다 미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세계를. 대답이 됐을까요? 수영쌤이 대답이 됐을까요? 이해가 됐니? 했을 때 다들 네! 이게 아니고 칸트 입장으로 바울도 저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요 영역이 형이상학적인 영역인데요. 요걸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판단력 비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바울 신학의 핵심은 은총이라고 봐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삶이 필요하지 않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죽고 나서 부활해야 되는데 이 부활을 신이 담지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다른 존재가 된 것이에요. 진짜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존재의 변화를 이룰 때 그게 나의 정진이 아니라 이걸로는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신이 개입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때 부활은 그래서 내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이 바울이. 근데 그런 영역이 칸트의 윤리학이에요. 칸트의 윤리는 내가 막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현자처럼 어느 순간 찾아오는 것이에요. 갑작스럽게. 내가 윤리적 순간으로 딱 찾아오는 것이에요. 배우지 않은 사람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윤리적일 수가 있어요. 다시 홀로코스트로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을 박해하던 어떤 사람이 갑작스럽게 심리적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반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 갑작스럽게 나를 분열시킨 것이에요. 그런 순간들의 경험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질문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게 자유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인과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 지점이 자유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굉장히 수동적인 상태인데 네. 그게 어떻게 자유가 될 수 있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이고, 근데 이제 그래서 칸트의 세계가 갖고 있는 어떤 역설적 지점이 있는데 이런 것이에요. 예언자들이 신의 말씀을 받을 때 완전히 수동적으로 받아요.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막 끌려다니는 하기 싫은데, 그런데 나는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랑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랑은 내가 지금부터 해야지 의지적으로 안 되는데, 내가 사랑에 점령을 당했을 때 이 사랑 전체를 나는 내 거라고 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완전히 내 거라고 생각하지. 그런 게 그렇지 않고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게 바로 자유의 순간이에요.
칸트가 말하는 자유는 해방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주체적으로 한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수동적으로 내가 점령을 당하는 상태예요. 은총처럼 찾아오는 거죠. 점령을 당했는데 그게 오로지 나의 진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오로지 다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싸우러 나갔어요. 싸우러 나갈 때 이 나가는 것은 이성적으로 검토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과 부적이니까 일본군이 너무 많고 우리는 빈약한데 그래도 싸워야 된다는 건 뭐냐면 너무너무 두려워도 그 싸워야 된다는 그게 나를 찾아오면 나는 거기에 완전히 책임지고 나아가게 돼요. 그 순간 그는 나는 너무 이 싸울 수밖에 없는 필연 속에 있어. 하지만 이건 오로지 나의 몫이야라고 느끼게 돼요.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굉장히 말이 좀 무거워졌는데 하여튼 그런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메리카노를 먹을까 저걸 먹을까 이제 선택의 문제가 우리는 보통은 기계적으로 살아요. 기계의 부속품이 되어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살고 있어요. 기계의 부속품이 돼서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일할까. 시간에 쫓기는데 빨리 가서 해야지. 밥 지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해줘야 누가 먹지. 그냥 그런 인과 속에 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일상적 삶은 그렇고 그 삶도 잘 해야 되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걸 초월하는 어떤 영역은 따로 있다. 대답이 됐나요? 그러니까 수동적이면서도 아주 엄청난 능동성을 갖는 세계가 있어요. 그게 자유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게 책임이라는 말에 그 의미가 있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게 책임이란 말이에요. 예, 네. 그런 생각이 그렇지 않고는 책임질 수가 없어요. 보통은 면피성 책임 발언을 많이 해요. 그럼 내가 했어. 내가 저질렀는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 세계는 다른 세계예요. 이건 내가 절대 면피할 수가 없는 세계예요. 근데 세계 전체하고 대결할 수도 있는 거죠. 혼자서. 그러니까 칸트의 자유라고 하는 것으로 이 자유가 갖고 있는 어떤 혁명성 같은 게 있어요. 저는 그걸 높이 평가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이 세계가 다 바뀌지 않아도 나 혼자만 바뀌어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윤리적인 사람이 한 사람만 생겨도 정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세계는 이렇게 막 공명을 일으켜요. 사람들한테 막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읍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 우리 마음속에 막 읍소를 하게 되고 그게 내 마음을 다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상형이 따로 있다라고 아까 말씀 잘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별개의 세계가 있다고 말하는 건지 칸트가 아니면 우리 일상 세계를 그런 자유의 세계로 만들 수 있는 지점을 칸트에게서 말할 수 있는지 조금 표현법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있든 어떤 직장에 있든 여기도 하나의 직장처럼 살 수도 있잖아요. 이 하나의 직장에 갇힌다는 게 뭐냐면 부속품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직장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부속품이에요. 부속품이고 우리가 여기 아까 썼던 감성과 오성의 세계에 사는 것이에요. 여기에 효율성의 세계란 말이에요. 여기가. 근데 내가 그 쳇바퀴 도는 그 습관적 삶? 그런 삶을 살다가 내가 갑자기 왜 이렇게 사는 거지? 라고 할 때가 바로 자유가 도래한 거죠. 그때 요 이성이 개입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일상 안에 있는데도 자주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군인이면 군인으로서 명령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명령을 받았으면 충실해야 되는데 내가 군인이지만 사람을 꼭 죽여야 되나? 이렇게 내가 질문을 던질 때 그때 나는 이 자리에 있지만 이 자리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군인이라는 자리에서 보편적인 인간의 자리로 옮긴 것이에요. 이때 이 세계를 바꾸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게 칸트의 자유의 순간이에요. 내가 이 공간에 있지만 이 공간에서 뭐 어떤 쳇바퀴 돌듯이 살던 이 삶 속에서 내가 과연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그때 이 질문이 뭐죠? 이 질문을 정확히 탐구에 들어가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부속인데 단지 부속일 수 있는 건가? 나를 좀 더 개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나를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때가 자유의 순간이에요. 근데 그런 건 자주 찾아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단지 수단에 머물지 않고 내가 목적을 찾을 때
그때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이 공간의 운영 자체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분열이 발생하고 그때 이 공간은 뭔가 변화의 시기를 맞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아주 좋은 현상인 거죠. 그게. 내가 어떤 조직의 부속품이구나 이라는 걸 지원하게 되는 그 순간 이 자유가 찾아오는 그렇죠. 순간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걸 질문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 전체나 뭐 이런 걸 보고 내가 하는 이 일 자체에서 목적을 찾아요. 그래서 그 일을 그냥 계속해요. 그렇게 되는 것도 칸트가 말하는 자유에 속하는 뭔가를 바꾸고 그 전과 방향을 틀고 인과를 끊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자유라고 보는 건지. 그건 이제 구체적인 사항인데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곳을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상정하고 살아가지만 여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목적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재검토는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그 작업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나의 목적이 정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상황도 변하고 공부의 내용도 변하고 다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재검토하는 순간마다 내가 사실은 상승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더 없으신가요? 생각보다 많네요. 판단력 비판은 언제 내주실 거예요? 근데 말 나온 김에 왜 순수 이성 비판이고 실천 이성 비판인데 판단력 비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관계입니까 저기서? 그 판단 이성 이런 말은 못 쓰는 건가요? 판단 이성 이렇게 쓸 수 없는 건가요? 우리한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이성의 영역은 사변하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하고 인식하는 것, 또 실천할 때 이렇게 실천해도 될까? 이렇게 따져보는 거잖아요. 근데 판단력은 정확히 뭐냐면 그냥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저 대사 저걸 딱 봤더니 아름답네? 이 아름답다는 판단이 뭔지를 검토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우리가 우주가 너무 조화롭고 아름다워 이때 아름다움 그게 판단력이 있는 거죠. 이건 이성은 아니죠. 느끼는 거니까. 근데 이건 판단하는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에요. 무엇이 아름답다고 판단하는 능력. 그걸 이제 검토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뭐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성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수영쌤과 칸트의 연결성이 저한테는 조금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얘기 들으면서 의외로 자유에 대한 접근도 해보고 또 인식과 생각에 대한 접근도 해보면서 뭔가 칸트를 공부하면 아까 저도 부속품 이런 얘기가 확 들어왔어가지고 내가 뭔가 내 삶에서 자유로 한 발짝 갈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두 가지 질문인데요, 선생님. 그 한 가지는 수영쌤의 인생에서 칸트를 알고 난 이전과 이후가 어떤 그 삶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삶에서 칸트 철학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뭘까? 칸트 공부를 꼭 해야 된다면 우리가 왜 해야 하는 걸까로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마지막 멘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니체, 스피노자, 푸코 요 계열이 같은 계열이에요. 어떻게 보면 니체의 계열, 스피노자, 니체, 푸코, 들레즈 이런 쪽이 같은 계열이고 그 반대쪽 계열의 칸트가 있는 건데 약간 일탈이랄까? 철학 공부에서 그런 것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철학의 어떤 사유의 능력이 좀 더 커졌다 그럴까? 칸트를 공부하면서부터 워낙 어려운 책이기도 했고 철학의 기본 개념들을 알고 있지 못하면 접근이 잘 안 돼가지고 저도 철학을 원래 전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인데 그래서 칸트를 하고 나서부터는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더 해야 될 부분이. 그래서 해결도 해야 되고 풋설 같은 현상학도 좀 더 다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레즈를 다룰 수 있게 되는 거 가장 크죠. 들레즈의 차이와 번복하고 의미의 논리, 앙티오딥스 천해권 이런 것의 기초에는 순수이성 비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철학들을 좀 더 볼 수 있는 어떤 개념적인 틀을 갖추게 됐다. 개인적으로 좋고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가 이제 어떤 집단적인 움직임으로 이 사회 전체를 변혁시켜간다 이런 사유가 이제 정지되어 있잖아요. 중지되어 있는 이념이 사라진 시대인데 우리에게 우리 삶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이 공간을 꾸리고 사는 이유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 공부하지 않는 것들을 주로 공부하려고도 하고 하는 것인데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여교사의 죽음을 칸트의 윤리를 가지고 다룬 적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자유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죽음 이외에는 선택할 방법이 없을 때 그런 행위가 굉장히 윤리적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바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이고 그래서 우리 시대의 어떤 기초적인 어떤 변혁 이런 어떤 그런 철학으로서 칸트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철학적으로는 다른 들레즈라든지 뭐 후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려면 칸트를 보지 않고는 안 되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 당시 할 때는 최근엔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제대로 했구나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진리를 인식할 수 있으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을 칸트는 그 조건을 따져본 거잖아요. 어떻게 진리 인식이 가능하지? 라고 하는 그 전제 들레즈 용어로 하면 발생적 조건을 찾아본 것이에요. 그걸 초월론 철학이라고 합니다. 칸트가 그걸 처음 시작한 것이에요. 무엇이 어떤 것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보는 것. 들레즈가 하는 것도 바로 이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여기 자꾸 지웠네. 이 시공간 있잖아요. 칸트한테는 우리 감성에 시공간이 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들레즈는 어디로 나아가는 거냐면 칸트는 이걸 너무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칸트가 우리 인식이 전제한 것들을 파헤치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조건들을 따져본 사람인데 이건 전제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시공간을 전제하지 않고 시공간까지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들레즈는 분석해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놀라운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칸트를 더 밀고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엄청납니다. 베르그송도 똑같아요. 칸트가 갖고 있는 시간론은 공간이라고 봐요. 시간 자체를 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론을 가지고 칸트를 밀어붙이는 거죠. 근데 들레즈는 둘 다 시공간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시공간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내가 한번 보여주겠어. 이런 것이에요. 엄청 놀라워요. 그 자리에 칸트가 있다. 그 모든 철학자들의 뿌리에. 그래서 칸트는 시작점이기도 하고 극복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철학이고 아직까지 유효하다. 우리 시대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칸트 300주년 탄생 300주년을 맞이해서 수현쌤과 함께 칸트에 대해서 재미나고 즐겁게 얘기 나눴습니다.